안녕하세요. 오늘 문제풀이 첫 주차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마 이제 카페에다가 이거 올려드린 대로 선생님들께서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번에 문제풀이반은 이제 목요일 날 저녁 때 제가 연습 문제 올려드리고 선생님들이 풀어보시고 이제 그거에 기반해서 제가 실전 문제를 내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을 매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해보니까 어떠셨을지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해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문제만 미리 드려서 풀어보시고 이제 제가 해설하고 이렇게만 진행을 했었는데 그 기출문제랑 근데 이렇게 해보면은 좀 더 실전을 푸시는 연습도 많이 되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몰라서 못 푼다라기보다는 내가 문제 유형을 좀 더 익혀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풀이 실력을 좀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집에서 푸는 문제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새 회독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저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회독은 이제 스스로 좀 하실 수 있게 저는 어떻게 보면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꼭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목요일 이후에 금, 토, 일 이런 때에는 반드시 이제 연습 문제를 꼭 푸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부하신 내용 중에 연습 문제 또 안 나왔네 하고 아쉬운 게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주차별로 너무 또 과하지 않게 저도 양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한 건데요. 만약에 좀 내가 양이 좀 과하다 아니면은 좀 너무 적은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도 말씀을 해주시면 수업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거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마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주차 이렇게 교육과정, 음악교육론, 서양음악도 역사이론, 국악도 역사이론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좀 빼먹지 않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혹시 기출문제도 다 풀고 오셨나요? 기출문제집도 있으신지. 하신 거죠? 기출문제도 저희가 이제 초반 한 6주 동안에 다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이 없으신 분들은 좀 구입을 하셔서 이것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이제 15, 22년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랑 그 다음에 음악 교육론, 그리고 역사, 서양음악 역사에서는 중세, 통론, 그리고 이제 국악에서는 재래악이랑 궁중음악, 그리고 상고시의 통일신라 역사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문제를 내봤습니다. 근데 내보고 나니까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정을 냈었네요. 제가. 죄송해요. 공부 안 되셨을 텐데 냈겠네요. 자, 그럼 1번부터 저희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아마 어렵지 않게 또 푸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 교육과정의 목표랑 성격 같은 거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도 암기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음악교육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뭐 이상주의, 자연주의, 실용주의, 실제주의 요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동떨어진 뭐 미학적 관점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이제 해설 자료를 이렇게 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린트로는 이렇게 양쪽으로 드렸는데 카페에 가보시면은 제가 이 1주차 해설 자료를 PDF로 드린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종이가 너무 많아서 좀 보기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요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패드로 보셔도 무방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드린 자료들은 이제 우리 전공서들에서 우리 문제 해설에 필요한 내용들 모은 것도 있고, 제가 기존에 드렸던 뭐 심화반이나 이런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만 또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 내용을 다 가져오고 이런 타라기보다는 우리 문제 풀 때 필요한 그 자료들 근거들이니까 요거랑 같이 저희 문제 해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교육 철학 사조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책, 제가 기초라고 하면 음악교육의 기초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71쪽 이하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아마 내용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은 자연주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성장 단계의 요구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7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이랑 그 다음에 발달 단계상 고유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자연주의의 제일 특징이고요. 이상주의는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73쪽에 보시면은 뭐 인간의 그런 관념 속에서 이상적인 형태를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교사, 철학자다.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책에서 뭐 이런 인격에 대한 얘기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은 저희가
거의 1차부터 지금까지 전인적 인간 육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교육과정에 항상 들어있는데 이 얘기는 언제나 우리가 이상주의 철학하고 연결을 시켜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음악 요소와 개념 체계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전문가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전문가들이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음악이라는 것의 실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단계로 배우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실제주의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주의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 기초체계 74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지식 자체가 이제 조직화되어 있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좀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주의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제 어떤 지성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높은 차원의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면에서는 실제주의랑 비슷한 면이 있는데 지금 이데아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거, 그러니까 마음속도 아니고 저기 우주 너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실제주의는 우리가 이 음악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 어떤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주의라서 그게 다르다라는 말이 지금 75쪽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형광펜 쳐놓은 내용들을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다에 보시면은 뭔가 학년에 따른 체계다 이런 얘기들이 아까 전에 제가 발달 과정을 고려하고 있는 자연주의다 말씀을 드렸고 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프래그머티즘이라고 이제 기초책에 써 있었던 것이 실용주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우리가 바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76쪽에 가보시면은 이제 학생이 겪고 있는 문제 상황에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경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험이 바로 미적 경험이다. 그래서 이것의 미적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음악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악교육에 대한 철학들이 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지금의 교육과정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도 교육과정이 한 50년대부터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되게 전부터 있었고 유럽에서도 있었는데 그렇게 좀 지금 세계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마당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있다.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용주의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나중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래서 아마 22 교육과정 저랑 같이 보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22년도 교육과정 이 개정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요거 많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제가 지금 문제를 여러 번 고쳤었거든요. 근데 요거가 지금 보니까 공통 과목이 아니어서 갑자기 죄송한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22 개정 음악 과정에서 어떤 과목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22 개정 하면은 이제 일반 과목인 이제 음악이 있고 그렇죠. 공통 과목인 음악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제 고등학교에는 일반 선택의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음연창, 음감비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고 그다음에 음악과 미디어가 이제 융합 선택으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 봤을 때는 연주를 하겠다. 그리고 창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음연창이라는 것은 아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목의 목표 항목이다라면서 이제 내용 체계를 써라라고 해서 이게 뭘 쓰라는 건지가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제가 드린 자료에서 그 바로 이어서 기초책 바로 이어서 그 음연창에 대해서 성격 및 목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목표가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가나다라를 제가 문제로 제시를 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에서 내용 체계를 지금 표현과 창작, 그 다음에 실천과 소통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2년도 개정을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 생각에는 해야는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범위로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다 외운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도 교육과정이 좀 이렇게 큰 골자를 물어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22년도 거는 나오더라도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고 이렇게 크게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혹은 뭐 어떤 핵심 아이디어라는 게 새로 추가가 됐다라든지 교과목이 새로 추가가 됐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연습 문제, 실전 문제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 좀 터치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2번 문제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3번 문제 와보시면 이제 화성화 문제는 제가 매번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가장 많이 문제에 나온 화성학이라고 하면 비화성음일 것이고 이제 이 곡에서는 비화성음이 없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비화성음은 없었고 이 곡은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자면은 처음에 이렇게 샵이 4개가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장조가 될 수도 있고 C샵 마이너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표에 따라서 우리가 장단조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시작했을 때 마치 C샵 마이너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솔, 라, 솔, 파, 시, 미 하면서 여기서 종지를 했어요. 그럼 종지한 선율을 봤을 때는 시, 시, 미 해서 5도, 5도, 1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음악의 중간부터 지금 나오고 있어요. 1마디부터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장조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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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 도, 레, 미, 레, 시, 도, 도 이런 식으로 지금 음악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시, 레, 파, 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도에 지금 1전이다. 그쵸? 5도, 세븐의 1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도로 잡고 있는데, 요게 이제 C샵 마이너에서는 3도로 이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컴퓨터로 쓰느라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3도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C샵 마이너에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지금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다른 선생님께서 이게 반응계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전조는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물론 전조의 종류를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5마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확실한 거고 이거를 이제 반응계적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빠르기말 같은 거는 이제 다 암기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요거 아마 악기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또 막상 뜻을 쓰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또 외우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변화화음 써라. 그러면은 여기 내추럴 들어가 있는 내를 우리가 봤을 때 음도 2에서 내추럴 되고 거기에서 장사마음 쌓았으면 우리가 그게 나폴리잖아요. 그쵸? 나폴리 같은 거는 쉽지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저도 한번 같이 내봤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4번 문제가 조금 의외였죠. 이제 아마 선법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예고 이론 교과서에도 선법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저희가 또 성가 선법에서도 성가 같은 것도 이제 문제 나올 때 요즘 선법 찾아라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꼭 비단 중세 음악만 선법을 사용한 게 아니고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벨이라든지 보니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작곡가들도 나중에 선법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화성학 기초 들으신 선생님들은 음악의 기초 이론 할 때 저랑 또 푸셨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은 중심음과 선법을 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심음에 대한 얘기가 이제 그라우트에서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음, 소금, 반음, 조음, 소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종음에 가깝죠. 중심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소금은 이렇게 낭송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도미넌트를 우리가 속화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낭송음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종음, 소금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기도 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중심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여기 선율을 봤을 때는 시, 파, 미, 파, 솔, 미, 파, 솔, 라, 시, 미, 파, 솔, 라, 시 요게 나오고 그다음 미, 시, 레, 미 하고서는 여기가 마치 약간 5도, 1도와 같은 종지적인 그런 선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조금 선율을 속으로 읽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기초 이론 같은 거는 선율을 속으로 읽었을 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종지 같은 얘기는 예를 들어 장단조, 기능화성이 확립된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르네상스는 계속해서 선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종지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특히 란디니 종지 이런 것도 있었고 효과적으로 7음이라든지 3도에다가 샵을 붙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라벨도 이렇게 선법을 쓰면서도 뒤에 분명히 이라는 것에 중심이 갈 수 있게끔 선율도 만들어주고 있다. 이게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연주를 해보면은
보면서 이제 미라는 걸 조금 뚜렷하게 좀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선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지금 변격 선법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었고요. 뭐 이게 레부터 시작하냐, 뭐 미부터 시작하냐, 파부터 시작하냐, 솔부터 시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도리아부터 프리지아, 리디아, 믹소리디아 이렇게 붙게 되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게 레로 시작하고 미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게 진짜로 모든 노래가 레로 시작하면 도리아야 이 뜻이 아니라 이 음정 간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이 간격이 봤을 때 여기 뭐 3도, 예를 들어서 단3도를 이루고 있다.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뭐 단3도인데 인도 2까지도 단 2도다. 이런 게 특징이 프리지아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디아 같은 경우는 제일 큰 특징이 음도 4까지의 거리가 증사도가 된다. 이런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고 있는 것이고 빅소리디아 같은 경우는 거의 오는게와 비슷한데 음도 7에만 지금 플랫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선법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중심음이 뭔지를 선율을 속으로 읽어서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음도 그 1부터 중심음부터 쌓아서 음계를 만들어서 그 음도 1에서 2까지, 음도 1에서 3까지, 아니면 4까지, 7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법들과 대비를 시켜서 이렇게 넣어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자면은 요 같은 경우는 미, 파, 샵, 솔 이런 식으로 음도 2까지는 장 2도, 그 다음에는 단 3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단 3도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 도리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에서 시작하는 도리아다라고 얘기를 해서 도리아다 이렇게 이 도리아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 윌리엄스 노래도 한번 제가 연주를 해볼게요. 이렇게 7에 음도 7에 지금 내추럴 되어 있다는 게 좀 특징으로 들리시나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레미파솔라 여기까지는 약간 자음계처럼 들리고 있지만은 음도 7에서 내추럴 되어 있는 믹솔리디아다. 그리고 중심음은 D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 파, 레, 파, 솔, 라, 시, 라 하면서 가는데 솔이 지금 시작도 솔로 했고 끝음도 솔이라서 아마 G로 시작하는 G 중심이라는 건 아셨을 텐데 이거는 가장 큰 특징인 음도 2까지의 간격이 지금 단 2도다라는 것 때문에 프리지하다라는 것 선생님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라 같은 경우에는 라, 솔, 파, 파 하면서 F가 또 강조가 되고 있고 F로 끝이 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F를 중심음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파에서 시까지가 이제 증4도다. 그러니까 요거는 F에서 시작하는 리디아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선법은 또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제 항상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이거는 너무 중요한 악곡이죠. 그래서 이거 세상 끝들을 모두 보았도다. 이거는 아마 어떤 선생님께 배웠어도 다들 한 번쯤 보셨던 악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문제 낸 거를 그냥 다 외우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레드라고 써있는 게 그레주알레, 층계송에 해당을 하고 이 층계송은 항상 응창식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층계에 이렇게 사제들이 서 있을 때 사제가 노래 부르고 합창단이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독창과 합창이 이제 교대로 노래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비데른트 옴네스라는 노래가 원래 성가로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레오냉이라고 하는 서양 음악사에서 최초로 이름이 작곡가로서 등장을 하는 사람이 레오냉이잖아요. 그죠? 12세기에. 그 다음에 이제 페로탱이랑 둘 다 이제 노트르담 아파였고, 레오냉 다음에 제자가 페로탱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2성으로 한번 만들고, 4성으로 한번 만들고, 그래서 같은 성가를 가지고 그 12세기 당시에 어떤 식으로 다성 오르가눔을 만들었느냐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곡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먼저 냈었던 것은 선법을 숫자로 제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또 제가 또 선법이 뚜렷한 거를 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악보를 먼저 보셨을 때는 이제 시작을 했을 때는 지금 독창일까요? 합창일까요? 이거는 독창으로 시작을 해요. 그거 어떻게 아냐면은 이 별표가 있을 때는 이 앞에 부분은 독창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합창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비드른 투 옴네스까지만 독창으로 사제가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합창이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노래를 하고 나서는 여기 V자에다가 찍 그어져 놓은 것이 시편 9절을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시편을 거의 시편창으로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독창일까요? 합창일까요? 여기도 독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독창이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에서 별표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합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을 때 오르가눔을 만드는 부분은 독창이냐 합창이냐 혹은 이것이 멜리즈마틱하냐 단음절작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나에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이성부니까 레오냉일까요? 페르탱일까요? 레오냉이겠죠. 이성부인데 이 위의 성부일까요? 그레고리오 성가는 위의 성부일까요? 아래 성부일까요? 아래 성부죠. 아래 성부에다가 위의 성부의 오르가눔을 붙인 것이 그 12세기 오르가눔의 형태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나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여기에서 그 시편창에 노툼 써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게 악보를 되게 가지고 왔는데 노를 나로 잘못 쓴 건지 가사가 바뀐 건지 모르겠지만 요게 요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노툼이라는 원래 성가를 보면은 이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독창이 합창이에요? 독창이죠. 독창 부분을 지금 오르가눔으로 만들었다. 합창 부분은 오르가눔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 이때만 해도 악보에 그렇게 막 다 악보를 읽으면서 합창단이 그때그때 막 새롭게 만들어진 걸 부를 수 있고 이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독창자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독창에 대해서만 오르가눔이 더 붙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툼이라는 부분이 가사 하나에다가 거의 음이 하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붙어 있어서 단음절적이다. 그랬을 때 이 하나에다가 상당히 많은 음들이 멜리즈마틱하게 붙게 되죠. 그러면은 양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 밑에 있는 다랑 구분이 됩니다. 이 다 같은 경우에도 이성부이고 같은 레오냉의 작품인데 도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여기 조금 전에 왼쪽에서 나툼 다음에 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긴 멜리즈마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오르가눔 성부를 추가해서 위에다가 추가를 해서 장식을 해준 것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나처럼 만약에 음 하나당 이렇게 많은 음들을 하게 된다면 여기 길이가 너무너무 길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것보다는 다른 양식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위에를 순수 오르가눔 양식이라고 한다면 다를 우리가 디스칸투스 양식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조금 리듬 선법이 들어간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리듬 선법 이런 걸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요게 잘 보시면 따다다다다다단 따다다단 이런 식으로 약간의 리듬적인 그런 노트들이 들어가 있고 도 같은 경우 그 밑에 성가 같은 경우에도 좀 일정한 그런 박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디스칸투스 양식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럼 라를 봤을 때는요. 이게 다 페로탱이 만든 부분인데 기역과 니은의 차이점. 자, 기역은 단성부고 니은은 사성부로 되어 있어요. 그죠? 다성부죠. 단성이냐 다성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역 같은 경우는 왜 이거는 단성으로 오르가눔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원래 성가에서 합창으로 부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창 부분은 그냥 그대로 냅둬서 성가들을 하시던 대로 하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독창을 하는 부분만 화려하게 바꿔주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웬만한 건 다 풀어서 보신 것 같은데요. 자, 뭐 리듬적 측면에서 달라진 점. 그러니까 아무래도 리듬을 조금 다양하게 썼다라는 것이 좀 달라진 점인데 요거는 뭐 시기가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어느 정도 레오냉하고 페로팅이 조금 달라졌는지 그런 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책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그 그라우트 드린 거에 78쪽이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은 성가의 특성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의 맨 처음 기초반 하실 때부터 보시는 내용들이 연주 방식이 뭐 음창, 뭐 닥창, 직창, 그 답창이 이제 교창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앞으로도 이제 오르가눔을 붙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형광펜 해놓은 부분이 뭐냐면 입당송, 그쵸? 입당송이라고 하면 인트로이투스라고 써 있잖아 앞에. 그래서 뭐 인트로 이렇게 써 있나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입당송 써 있다라든지 영성체송은 뭐 커뮤니오 뭐 이런 거 써 있고 그 다음에 층계송이 조금 전에 저희 봤었던 그레주알레 그 다음에 알렐루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세 후기까지는 모두 음창식으로 연주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제 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게 음창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미사 전래 순서상 얘네들은 이제 음창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힌트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상상을 해보시면서 이거는 사제가 혼자 불렀다가 다 답창을 해주는 그 음창을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사 붙이기 방식 이것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죠. 잘 아시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강조를 해보자면은 이거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르가눔을 붙이게 됐을 때 그 양식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선율과 낭송 뭐 이런 얘기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오냉 오르가눔 이게 이제 125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만민이 보았도다라고 하는 작품을 지금 여기에서도 예시를 들어주고 있고 이게 지금 저희가 봤었던 기데룬트 옴네스거든요. 요거는 레오냉 버전에랑 가깝다. 뭐 이 얘기는 그 그레고리오 성가를 얘기를 하는 거라서 별로 상관은 없고 이제 이거에 레오가노 오르가눔의 양식에 굉장히 좋은 얘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성가 선율은 테누르에서 지소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길게 끌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상성부에 확장된 멜리스마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번역체라서 말이 어렵지만은 결국에는 멜리스마를 붙여주면서 노래를 확장시켰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뭐 순차적이다, 뭐 불협화음이 되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구차적으로 그렇게 뭐 반드시 1도, 4도, 5도만 지키려고 막 도약을 하진 않았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시가 지금 그라우트의 밑에 나와 있고 오른쪽 페이지로 와보시면은 그러다가 이제 협화음으로 해결까지 레오냉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밑줄 쳐보시면은 이 기고법은 어떠한 리듬 선법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리듬 선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혁신이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근데 이때는 그것도 없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그쵸? 그것도 이후에 나중에 프랑코, 그 다음에 페트루스, 정량기보 이게 계속 다 바뀌고 하지만은요, 이 리듬 선법이 아직 없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자, 디스칸트 양식. 요게 디스칸투스 양식. 또 같은 말인데요. 이 대부분 오르가눔 양식이지만, 리듬에 따라 움직이는 디스칸트 양식이 들어간다. 그래서 왜 그러냐? 여기에서 도라고 하는 음절, 요게 제가 그 시험에 내드렸던 도 부분인데요. 시험지에서 다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요게 성가에서 원래 가장 긴 멜리스마였다. 그래서 원래 성가에서도 이게 굉장히 길었어요. 그쵸? 요렇게 길다란 멜리스마였는데 이런 부분이 그 디스칸투스로 작곡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디스칸투스로 왔다가 뭐 돌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역보를 다 해서 지금 선생님들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그라우트에 나와 있는 악보랑 여기 있는 악보가 달라 보이지만은 그 단위만 다른 거지 결국에 같은 악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가 둘 다 리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디스칸투스 부분이랑 그 순수 오르가눔 양식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악보상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문제에 내진 않았는데 이게 대체용 클라우줄라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성부를 위에다가 붙여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디스칸투스 부분이 클라우줄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문제에 안 냈을 뿐이지 그 대체용 클라우줄라에서 모테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또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지만은 밑에 그라우트 관련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이어서 페로탱 오르가눔이 이제 그 책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3성부나 4성부까지 이제 작곡을 하게 됐다. 그래서 성부수로도 선생님들이 레오냉과 페로탱을 좀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도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2성부는 드플룸, 2중, 그 다음에 3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트리플룸, 쿼드루플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부의 이름도 이제 아래에서부터 드플룸, 트리플룸, 쿼드루플룸 이런 식으로 붙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제 만민이 보았도다에다가 4성부 악보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테누르 성부의 아주 긴 음들 위에다가 자 여기 선법 리듬 여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제는 이제 선법 리듬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리듬적으로 선법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이제 정량화된 악보들이 사용되는 오르가눔 양식이 또 똑같이 도하고서 길게 멜리스마 있었던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성 콘두투스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른
문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이 문제는 피시고 요 얘기는 나온 김에 같이 볼게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그라우트 말고 들배도 가지고 왔거든요.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다성 콘두투스가 한 요 당시다. 로트르담 성당 시대다. 그래서 콘두투스를 이제 선생님들이 선율까지 새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기억을 잘 하실 텐데 어느 시대에 그런 그 해당하는 양식인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노트르담 성당의 작곡가들이 다성 콘두투스를 작곡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대표적인 게 이 악보 제가 6번에다가 문제 내드렸었던 아베 비르고는 요거거든요. 그래서 평안하소서 동정녀 중에 동정녀예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에서도 뭐 이렇게 악보에서 보셨을 때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뒤에 문제를 지금 먼저 보는 거예요. 요게 지금 라틴어로 되어 있죠. 라틴어로 되어 있고 종교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서 자, 테노르 성부를 가져오지 않고 새로 작곡했다라는 게 특징이다. 이거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부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리듬이라는 것이 지금 특징이죠. 지금 같은 시기에 노트르담 그 성당의 그 오르가눔들을 보셨을 때는 다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은 없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악보를 보시고서는 이게 같은 시기의 악보들로 묶어서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시겠죠?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동일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전래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게 또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나중에 콘두투스 양식이라고 불렀을 때 이게 약간 뭐 디스칸투스 양식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같은 리듬으로 이제 더 간다. 그러니까 더 디스칸투스 양식보다 여러 성부가 같은 리듬으로 간다라는 뜻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사가 단은절적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모테트는 그 이후의 시대의 얘기라서 그 이후에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뒤에까지 한번 넣어봤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은 들배 38쪽 이렇게 써있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레오넨 얘기 쭉 나오는데 아마 이제 들배 정도는 다 상반기에 보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 실제 시험에서도 지금까지 들배, 두길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요즘은 증세가 특히 그 그라우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같이 보려고 하고 있고 들배 내용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익숙하게 많이 보시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음 보셨으면은 정말 많이 읽으셔서 좀 익숙한 내용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오넨 같은 경우에는 뭐 드플룸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 맨 밑에 두 줄 제가 형광펜 쳐놨죠. 원래 성가의 음을 길게 노래하는 테노르 성부 위에다가 멜리스마 양식의 두플룸 요게를 지금 순수 오르가는 푸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용어는 그라우트에 신기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많이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순수 오르가눔이고 그 다음에 주성부가 리듬형을 사용해서 비교적 빠르게 규칙적으로 박자감 있게 움직이는 디스칸투스 양식을 구분을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 클라우술라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대체하는 클라우술라도 만들었다. 이게 쭉 지금 잘 써있죠. 그러고서는 이 어떤 양식을 쓰느냐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규칙이 있다. 기초가 된 성가에 따라서인데 실러블적인 것은 순수 오르가눔으로 멜리즈마 부분은 디스칸투스 양식으로 이 얘기는 시험에도 지금까지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정말 인출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가부터 해가지고 이것도 들배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화답송이다. 그리고 뭐 멜리즈마 양식과 네우마 양식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독창자가 먼저 노래를 하다가 별표한 부분에서 이 V자 찍 하는 요 표시 나오기 전까지 합창이 한다. 그 다음에 또 독창을 하다가 끝부분에는 또 합창단, 여기 앞에 또 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방식도 들배에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오넨 와보시면은 합창단이 노래한 부분은 원성과 그대로 유지, 우리 다 봤던 내용이지만 그 다음에 독창 부분만 이성부로 작곡을 했다. 그리고 윗성부를 자유로운 리듬으로 멜리스마 양식, 으로 얘기를 했고 이 부분을 순수 오르가눔이라고 한다. 지금 다 이해되고 계신 거 맞죠? 그래서 지금 멜리스마를 봤을 때 리듬 선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레고리오 성가 네우마 기보법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기보를 해놨다라는 것이 레오넨 이성부 성가의 특징이 되겠다. 오르가눔의 특징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박자감이 들어가 있는 디스칸투스 부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로텍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후계자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악보를 지금 예시로 들고 있긴 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수 오르가눔과 디스칸투스 양식을 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페로텐 같은 경우는 윗성부의 리듬형 기보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곡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악보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런 윗성부의 리듬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레오냉, 페로텐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음역에 따른 성부 구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성부에 따라서 음역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음역을 따져서도 이게 대략 어느 시대의 음악인지 그런 건 좀 알아보실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이따가 다음 문제 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콘두투스 얘기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데, 페로텐 때 마찬가지로 또 새로 작곡된 테노르를 사용해서 노트르담 악파의 다른 음악과 차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노트르담 악파는 지금 노트르담 오르가눔을 만든 게 제일 큰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장식 오르가눔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어떤 게 달라졌어요? 디스칸투스 양식을 사용해서 리듬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 그러니까 클라우술라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노트르담 악파 오르가눔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것과 별개로 다른 음악과 차별되는 이런 콘두투스라는 양식이 또 있었다. 모든 성부가 실럽을 하고 리듬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나중에 콘두투스 양식이라는 말도 생겨났는데, 우리가 대체 클라우술라에서 모테트가 생겨나면서 이 콘두투스는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모테트 얘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6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에 와보시면은 요거는 화답송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자, 그러면 화답송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레주알레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응창식으로 노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시고, 악보에서도 봤을 때 별표가 있는 걸 보니까 별표 앞에는 독창 혹은 독창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별표 뒤에는 합창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단에 보면은 이렇게 시편 구절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독창자 혹은 독창자들이 노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에유스라고 써있는 여기 앞에 별표를 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또 합창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틴어로 되어 있고 내용 자체가 종교적이에요. 그쵸? 근데 다랑 라를 보시면요. 이게 프랑스어다라는 것도 이제 아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가 종교랑은 상관이 없죠. 그쵸? 물론 이제 테노르 성부에는 뭐 인세큘름, 이거는 뭐 영원히, 그리고 도미노 이런 것은 주님 이런 뜻이 되겠지만요. 이거는 선율만 가지고 왔지 위에는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언어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모테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요거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이 다는 삼성구 모테트에 해당을 하고요. 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다랑 구분을 해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푸첼레테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멋쟁이 아가씨가 트리플룸에 들어가 있는 이 모테트는 가장 대표적인 프랑코식 모테트의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른지 그런 것들을 저희 책으로 한번 볼 예정인데요. 요거 저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모테트 얘기는 지금 제가 좀 넘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서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 모테트 얘기가 쭉 나오다가 44쪽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주로 3성부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위에 2성부는 서로 내용이 있지만 가사는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맨 아래는 지금 테노르 성부는 성가에서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앞에 써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어느 날 아침 부활이 되면 하는 얘기, 요 얘기가 지금 저희 악보에 들어가 있는 요 얘기인데요. 어느 날 아침 동틀녘 계곡에 어느 양치기 소녀가 있었다라는 얘기에 보면서 전형적인 파스트렐르다라고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 보는 악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답을 맞춰야 될 경우도 물론 있지만 웬만한 거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이 학문적으로 좀 검증이 된 것들이 문제에 웬만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곡은 이래라고 답이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외워야 할 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곡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게 파스트렐르인지 양치기 소녀라는 단어 하나 보고 유추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곡 자체로 그냥 그렇게 좀 알아주실 필요도 있으세요. 그리고 물론 이 가사가 좀 힌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양치기 소녀에게 연인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파스트렐르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여기 두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면은 위 두 성부의 선율이 리듬형을 벌써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2세기의 그런 페로탱, 최소한 페로탱 이후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모테트라고 불렀기 때문에 노트르담 오르간은 부단은 그 뒤의 일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시고, 실러블적이면서도 이제 테노르 성부는 이제 거의 항상 낮은 음을 노래한다 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한번 밑줄 쳐보실 텐데, 결과적으로 전체 세 성부가 한 옥타브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음역이 이 세 개의 성부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어보시면은 이제 어디가 어딘지 좀 알아듣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치만 테노르에 어쨌든 간에 리듬형을 사용을 하고 조금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 되고 있고, 이 테노르가 지금 저희가 문제에서 제가 같이 내드렸던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헥디에스 그거에 영원히 부분을 지금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노르 선율이 굉장히 모테트에서 인기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어서 인세큘룸이라고 하는 요런 만약에 악보를 다른 데서 보셨다. 요렇게 테노르에 들어가는 다른 악보를 보셨다 할지라도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에서 가지고 왔구나. 여기서 인세큘룸이 여기 있죠. 인세큘룸 하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상당히 화려하게 멜리스마적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테노르에 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여기 책을 보시면은 프랑코 기보법이 13세기 말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음악적인 내용이 나타나는데 리듬의 변화 여기 한번 밑줄 쳐주시고요. 이렇게 두 성부가 같은 리듬형으로 되어 있어서 두 성부를 구분하기가 어려웠지만 13세기 말에 오면서 자, 여기 밑줄 위에 두 성부의 리듬을 분명하게 차별화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부 모테트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모테트가 등장을 했을 때는 이미 대체 클라우술라라고 하는 그 성부들이 좀 비슷한 음역으로, 비슷한 리듬형으로 진행하는 그런 클라우술라에서 모테트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모테트라는 것은 구분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프랑코식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라는 것은 6개의 리듬형 기보법을 대체해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프랑코 기보법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플렉스 롱가부터 해가지고 4가지 이런 음표를 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이 모두 3분법을 뭐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유일하게 2분법이 적용된 두플렉스 롱가, 이것이 이제 롱가 길이의 2배가 된다.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었는데, 이렇게 다 3분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가 이렇게 두플렉스 롱가 같은 경우는 2분법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반드시 아르스노바 전까지는 모두가 3분법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요거를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코 3분법 여기 보고, 그러고서는 이제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멋쟁이 아가씨, 제가 이제 문제 내드린 게 또 여기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세 성부의 리듬 진행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라는 데 한번 밑줄을 쳐주시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내 눈에는 이게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 눈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당시의 눈으로 봐야 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 치고는 이게 다에 비해서는 라가 상당히 리듬형이 구분이 되고 있다. 요거를 선생님들이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잘 안 되시면은 우리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다와 라를 가지고 좀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내 눈으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지금 연구가 되어 있느냐, 뭐가 정답이냐, 요거를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대체적으로 이제 가운데 성부인 모테투스가 뭐 2분음표인 테누르보다도 이제 조금 더 활기찬 리듬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트리플룸이 가장 활기차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페트루시식으로 발전이 되잖아요. 그쵸? 제일 위에 있는 성부가 좀 활기차게 진행을 하다가 더 많이 활기차지면서 이 밑에 있는 페트루시식으로 발전을 한다. 요거까지 선생님들이 같이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제가 형광펜 쳐놓은 내용처럼 세 개의 성부가 리듬에 의해 뚜렷이 구분이 되는 모테트가 13세기 중엽 이후고, 이것이 프랑코식 모테트다. 그러니까 프랑코식이 기보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리듬 선법이 아닌 각각의 그런 절대적인 음가를 가지고 있는 음표를 사용했다. 요게 정의라면은 프랑코식 모테트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그거를 사용한 것도 되겠지만은 세 개의 성부가 리듬에 의해 뚜렷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도 같이 정의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요약해가지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 다성음악의 출현이 지금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성음악 출현 어떻게 됐었죠? 단순 병행했다가 자유 오르간음 했다가 장식 오르간음 갔다가 그 장식 오르간음 플러스
디스칸투스 부분이 들어간 게 노트르담 오르가눔. 그랬다가 그 디스칸투스 부분을 클라우술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대체되면서 모테트로 이제 다 이제 대체가 되었죠. 그렇게 해서 그 흐름들을 지금 써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테트로 들어갔을 때는 어쨌든 마지막 제일 밑에 있는 테노르 성분은 성가에서 가지고 왔고 가사도 쓰고 있지만 위에는 이미 다 세속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뭐 가사 붙이기 방식이 대체로 어떠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뭐 단음절적인 부분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항상 대체적으로 어떤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6월 모의고사 보셨을 때도 비슷한 질문 하신 분이 계신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어떠하냐를 물어본 것이라서 이렇게 멜리스마가 많은데 여기 단음절인데 그래서 단음절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좀 말이 되느냐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합창 부르는 부분 요거는 저랑 같이 찾아보셨고 나의 장르명 요거를 이제 언어는 라틴어. 그렇죠? 언어라고 하면 어느 나라 말이냐 선율은 지금 어디서 갖고 왔느냐를 이제 대체로 물어볼 텐데 중세라면 이거는 안 갖고 왔다. 새로 작곡했다. 가사 붙이기는 실라릭하다. 성부간 리듬은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포인트로 선생님들이 알아주셔야 되고 다 나의 가사의 공통점 그러면은 프랑스어이면서 세속적이다. 그리고 이제 가사 내용을 가지고 노래 유형을 구분한다면은 파스트렐르냐, 궁정의 사랑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모테트 유형을 다랑 또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열심히 설명했던 프랑코 모테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세속 노래인데 다성입니다. 다성 세속 노래를 보고 지금 이 가에 해당하는 로제 리즈로 시작하는 이 장미, 백합, 봄, 초록 요런 이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 마쇼의 그런 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쇼의 롱도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악보를 잘 보시면은 1절, 2절, 6절, 7절, 11, 12절이 다 선율도 같고 가사도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나서는 4절, 5절은 선율은 같은데 그 가사가 다르고 8절,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선율이 나오는 게 언제냐면은 26마디에 보시면은 3절과 13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10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셨을 때 나라고 하는 시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면짜리 시가 원래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음악으로 만든 것이 롱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보시면은 시 자체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행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절을 13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자, 1절, 2절은 지금 보시면은 가사가 2번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거 전에 이걸 먼저 써볼게요. 우리가 이 선율을 가지고서는 형식을 구분하려고 할 때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선율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선율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4절, 5절, 8절, 9절은 A와 선율은 같지만 가사가 다르기 때문에 A라고 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8절, 9절도 A 소문자, 4절, 5절도 A 소문자. 그 다음 10절은 3절, 13절과 선율은 같지만 가사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소문자 B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A를 2번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다 2개씩 묶여 있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2번씩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하나를 A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1절, 2절 할 때 A가 나왔죠. 그 다음에 3절 할 때 B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4절, 5절이 같이 나오죠. 4절, 5절이 같이 소문자 A가 나오고 6절, 7절이 그 다음에 큰 대문자 A로 나옵니다. 그 다음 8절, 9절이 다시 소문자 A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0절이 소문자 B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11, 12절이 같이 다시 대문자 A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3절이 큰 B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절별로 놨으면은 뭐 작은 A, A, B, B 이렇게 뭐가 길게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단 롱도 형식을 좀 알고 계시면은 또 이 부분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전혀 모르는 그런 유형이 나왔다 할지라도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반복되는 거를 계속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복되는 거 하나를 알파벳 하나로 이렇게 놓고서 쓰시기만 하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이런 유형을 적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마쇼의 롱도는 굉장히 딱 정형적인 그 롱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롱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후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지만은 제가 조금 색깔을 바꿔서 보면은 1, 2, 3절 요게 1, 2, 3절을 묶어서 A, B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1, 2, 3절을 또 묶은 게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율 두 개 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은 후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세서를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라우트 158쪽이라고 써있는 요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중세 세속 노래, 단성 노래를 할 때 마쇼 하면은 일단은 14세기 왔죠. 그러니까 이미 좀 시기는 뒤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쇼가 트루베르의 전통을 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문제에 뭐 트루바두르, 트루베르 이런 문제들은 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 비를레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고정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고정 형식, 폼의 픽스라고 하는 이 고정 형식에 비를레가 들어가게 되고, 롱도, 발라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밑에 얘네들은 지금 단성 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발라드는 가장 간단한 AAB, AAB, AAB 이런 걸로 들어가 있고, 롱도가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비를레 같은 경우는 ABBA, A, B, B, A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다 봤을 때 이거를 음악적 구획과 시행을 나눴어요. 그럼 보시면은 시행은 지금 발라드도 보셨을 때 1, 2, 3, 4, 5, 6, 7, 8절까지 있어요. 8행까지 있어. 근데 그거를 음악적으로 1, 2를 같은 음악, 3, 4를 같은 음악, 그 다음에 B를 또 하나의 음악, 이렇게 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희 마찬가지로 시행이 지금 여러 가지 8개가 지금 있는데, 우리는 아까 전에 봤을 때 몇 개의 시행이 있었냐면은 5개밖에 없었어요. 그쵸? 요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4가 결국엔 1과 같고, 뭐 7, 8이 또 이제 1, 2와 같아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음악적 구행과 시행이 조금 달라지지만 어떤 식으로 붙게 되는지 요거를 조금 보시면 되겠고, 비를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알파벳으로 외우는 게 조금 더 쉬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좀 어떻게 하냐면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맨 밑에 줄에 나와 있는데, 물론 단성 노래, 다성 노래 이게 좀 구분이 되긴 하지만은 마찬가지 내용상으로 발라드가 내용적으로 가장 진지해서 철학 역사적 주제를 다루거나 사건, 인물 기념하기, 그러니까 이제 발라드의 그런 형식만 외우실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지 요거를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롱도는 사랑을 주제로 한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보셨던 마쇼의 로제 리즈 같은 경우에서도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죠. 비를레 같은 경우는 뭐 종종 자연에 대한 묘사를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고정 형식 세 가지를 형식의 그런 그 알파벳도 외우셔야 되겠지만은 내용적으로도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성 노래들 여기 꼭지를 한번 보실 텐데, 아르스노바 시대의 대표적인 혁신이 최상성부 주도 양식의 다성 노래다. 그래서 샹송의 발전이다라고 하는 부분, 요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스노바 하시면은 이제 이 두 개로 이제 이분박하고 있다라는 것도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최상성부 주도 양식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15세기 들어가서는 완전히 거의 주도적인 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아르스노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조금 내려가셔서 이렇게 오른쪽 페이지, 모든 고전 형식들이 후렴을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춤과 관련된 장르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춤을 출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성부만 여러 가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고전 형식들 하면은 춤이랑 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춤곡으로 쓰였다라고 막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항상 이렇게 후렴이 많다라는 점이 왜 춤이랑 관련이 있냐면은 음악이 좀 반복이 돼야지 또 박자도 어느 정도 고정적이어야지 춤을 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후렴이 있다라는 것이 고전 형식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통 특징인데, 그것은 또 춤이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성 샹송은 뭐 이제 춤을 위해 사용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는 이제 롱도를 한번 가보실 텐데, 롱도가 이제 뭐 발라드나 비를레랑 닮아 있긴 하지만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요거 차이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한 개의 연을 가진다. 그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런 거는 행이잖아요, 행. 근데 행이 하나 묶여있으면 이게 연이죠? 이게 한번 뚝 띄워놓고서는 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두 번째 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가사는 이렇게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롱도의 또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문자들이 후렴가사를 나타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 대문자가 후렴이냐? 그러면은 이제 가사와 선율이 다 같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후렴이 있는 노래들을 무궁화 삼천리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같은 선율에 같은 가사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떤 대문자, 소문자 규칙에 따라 보자면 대문자가 이제 후렴가사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게 사성부라는 점이 조금 특이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참고로 트리플룸이 나중에 추가된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곡이 워낙 좀 유명하고 대표적인 곡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게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면은 뭐 실용적인 쓰임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춤이 들어가는 것이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서 이건 제가 좀 기억하시라고 낸 문제인 거고요. 작곡된 시기를 몇 세기다라고 써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4세기다라고 쓰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마쇼의 곡인데 제가 이거를 해설에다가 좀 자세히 써놨었는데, 잠시만요. 실전 문제 답안. 일단은 13하고 15세기랑 좀 구분이 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썼을 때는 13세기 이후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성부가 늘어났죠. 그러고서는 성부별 리듬이 독립되어 있다. 뭐 이거는 뭐 13세기랑 조금 걸쳐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프롤라치오 같은 개념, 그러니까 그 이소박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점이 이제 아무래도 아르스 노바 시기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가사가 있는 칸투스 성부를 테노르가 화성적으로 받쳐준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에 가사가 있는 성부가 칸투스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이 가사를 똑같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모포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아직은. 그래서 요거는 가사가 있는 성부 외에는 그냥 모음으로 불렀거나 아니면 기악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칸투스 성부가 가장 중요한, 왜냐면 가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가사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데, 이거랑 지금 테노르 성부를 같이 보시면은 도레 미 파 솔 파 미 하간데 도시라솔 파미레도 하면서 이게 약간 반진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 솔, 파, 미 할 때 파, 미, 레, 도 이런 식으로 리듬도 좀 같이 가죠. 그래서 성부가 4개 있지만은 잘 보시면은 칸투스 테노르가 좀 짝을 지어서 같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트리플룸 콘트라 테노르가 좀 짝을 지어서 좀 이런 리듬형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흘러가는 이런 식의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마쇼의 이 롱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써주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쓴 것도 답이 될까요? 하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세기 이전인 이유는 뭐 성부 간의 음역 구분이 아직은 그렇게 확실하진 않다. 왜냐하면 15세기에 가서는 아예 이게 낮은 음자리표를 쓰게 되거든요. 그쵸? 여긴 보면은 테노르가 아직도 높은 음자리표에다가 팔자 이렇게 밑에 써가지고 팔자 써있는데 다 같이 지금 같은 음자리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15세기 가서는 이제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그 다음에 가온 음자리표도 이제 나중에 또 쓰게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음역을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15세기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런 3화음과 6화음적인 음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은 막 뚜렷하게 보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응용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세 얘기는 조금 끝났고, 국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국악 중에서 요거는 제가 삼국사기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게, 삼국사기 악지, 고려사 악지, 악학개범 요 3가지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악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통 역사죠, 그렇죠? 이제 그냥 일반 민간인들이 쓴 그런 역사책하고는 다르게 국가에서 편찬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해설지에다가 제가 예전에 우리 심화반 선생님들 드렸던 자료를 좀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삼국사기 악지 이렇게 써있는 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은 이제 권 32, 요건 뭐냐면은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 32권은 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지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라 악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을 다 가지고 온 거라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라 악은 삼죽사면 박판대고 다무다 라고 써있는 문장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삼국사기 악지에 시작하는 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춤추는 사람들의 차림새가 어떠한지, 그 다음에 사면삼중 각각 무엇인지 요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음영 처리된 칸은 제가 그 주제를 분류를 한 것이고, 여기 옆에도 소주제를 제가 쓴 것이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내용 많은 것들은 이제 삼국사기 악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요. 뭐 검은고부터 해서 뭐 가야금, 비파,
각각의 지금 뭐 어디에 기록을 가지고 왔고 유래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각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 향삼죽 하면서 뭐 가야금, 비파, 검은고처럼 자세하게 써있진 않지만은 이 각각의 그 삼죽에 대해서 이렇게 또 써놨고요. 그 다음에 신라 악곡 하면서 16페이지라고 써있는 부분에 신라악에 시작하면서 회악과 신야락은 뭐 누구 때 지었고 무슨 악은 누구 때, 그래서 곡 제목들이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제가 각주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어떤 내용들인지 이거는 조금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궁금할까봐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왕 때 어떤 음악들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게 악보가 남거나 가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다 알긴 어렵고 그냥 유추를 한 것이죠. 그러고서는 이제 뭐 지역에 따른 노래도 붙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덧붙인 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건 조금 중요한데, 이들은 모두 우리 향인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지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라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음악적인 구분이 있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번 문제에서도 주로 다룬 것이지만은 향악과 당악의 구분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향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정의가 되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 향인들이 기쁘고 즐거워서 지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향자가 향토 이럴 때 하는 향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음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신라 가무에 지금 가무부터 해서 하신열무, 사내무하고 나오는데 무슨 무다라고 해서만 달라졌지 무슨 악이랑 이제 악무가 같이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우리 심화반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가무라는 것을 출 때는 무슨 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편성을 볼 수가 있는데, 신라시대에는 악공의 명칭이 척이었다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신라에서 통일신라 이전부터 음성서라는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속된 곳은 어디냐 하면 음성서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확실하진 않지만 악기 연주자는 아닌 것 같고 약간 관리직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신라 악공을 모두 척이라고 했다 이 얘기 다음에 최치원의 향악작용 오수, 요건 너무 중요하고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쓰셔야 되는 내용도 향악자병이라고 되어 있는 5개의 시 오수를 이제 그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시느냐 이 얘기였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산예라고 하면서 1만 리, 먼 길, 사방 사막을 지나왔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자 얘기를 하고 있고, 사자는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짐승인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런 잡기들이 민간에서 이미 행해져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서역과의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의 증거도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이것을 이제 향악이라고 불렀다라는 점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럼 문제로 이제 돌아와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이 음악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럼 향악이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써야 되고, 이 구분이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것까지 같이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그 부분도. 이게 뭐가 있냐면은, 삼국사기 악지 말고, 삼국사기 본문 내용에서, 문무왕 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 성일, 구천?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성천과 구일. 성일 구천이래. 제가 가끔 이렇게 또 헷갈려요. 그래서 성천과 구일. 이렇게 해서 28명을 문무왕 때 맞아요. 이제 당나라 군대에다가 보내서 당악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라 가지고 이제 악지에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정통 이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 당악이라는 말 때문에 대칭하는 말로 향악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이때의 당악은 무엇이냐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면은, 이게 군대가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충남 공주니까. 그럼 그 군대에 있는 음악이면은 군악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군악의 그런 특징이었을 것이다. 군대 음악이었을 것이다. 혹은 뭔가 그 본국에서 위로차 보냈을 그런 연양 음악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대에다가 보내서 배워왔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향악, 당악을 구분하게 되는 시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서 아실 거고, 사자무 기록을 한번 보실 텐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노래는 아니고요. 이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 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제를 쳤을 때 그때그때마다 참 내놓은 걸 홀기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홀짝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다가 뭔가 어떤 곡을 연주를 하면은
누가 뭘 나오고 그 다음 행동을 뭘 하고 어떻게 하면 음악이 끝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춤의 순서를 지금 적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악학개범의 정제를 써놨을 때도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쵸? 고려사 악지에도 정제 써놨을 때 이런 식으로 막 써놨잖아요. 무슨 음악을 연주하면은 나와서 족도하고 뭐 하면 또 죽간자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놓은 건데 여기에 보시면 제일 핵심되는 거는 사자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시기가 조선의 초초초 후기잖아요. 그쵸? 조선 후기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자무라고 하는 춤이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제에 대해서 뭐 뒤에 문제 하나 더 있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제 문묘제례학의 악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악작 악지를 주고 있는데 아마 이제 선생님들 악작 악지도 그렇고 이거를 또 작성 방법에 따라 쓰자면은 뭐 등가인지 헝가인지도 저희 구분을 해야 됐거든요. 그럼 등가 헝가를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진고 절고가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고 악작 악지를 보는 방법은 축과 이런 걸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은 문묘제례학 같은 경우는 아악으로서 아악기만 쓸 때 유일하게 들어가는 장악기다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요거만 제외하고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마에 있는 이런 기록들이 다 악학개범에 있는 기록이라서 요거를 제가 악학개범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페이지를 한번 넘겨서 보실게요. 이 책이 이제 이해구 선생님의 그 신역 악학개범이라고 해서 제가 그 우리 심화반 선생님들께는 조금 줄여가지고 좀 자료 드린 적 있고 했었던 자료인데요.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묘제례학 악작 악지에 해당하는 그런 악기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악학개범에서 아부악기 도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특종이에요. 그래서 특종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특종은 이제 선생님들이 편종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편종은 종을 이렇게 쳤을 때 정해진 음고가 이게 나게 되어 있는데 특종은 한 개만 달려있는 종 한 개짜리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옛날에는 뭐 황종부터 이제 응종까지 다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황종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뭐 퇴로 치는 곳이 이제 고라고 하는 게 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참고하건대 특종은 등가에서 음악을 시작할 때 쓴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종의 음은 황종이다. 이렇게 써 있고요. 편종은 이제 16개 음이 되어 있다. 그리고 종의 길이와 둘레에서는 다 같아.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16개가 다 똑같아야 되죠. 편종 같은 게. 편종 얘기 갑자기 하는데 두께에 의해서 높낮음을 정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두꺼울수록 음이 높고 얇을수록 음이 낮겠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특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넓고 짧은 부분, 길고 좁은 부분 이런 것까지 좀 적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하늘이 굽어서 아래로 덮고 있다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넘기다 보시면은 여기 362쪽이라고 써 있는데 상고하건대 특경은 등가에서 음을 그치게 하는 데 쓰인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특종은 등가에서 음악을 시작할 때 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특경은 등가에서 음악을 끝일 때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경 이렇게 외우니까 종은 먼저 시작하고 경은 끝낸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경은 남양에서 돌을 캐다 만든다. 그래서 우리 세종 때 남양에서 경석이 발견됐을 때 기뻐하면서 이렇게 편경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거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꺼우면 소리가 높고 낮으면 얇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라고 넣은 거라서 저희는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노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고는 이제 주홍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오른쪽에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북면이 총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북이 2개니까 하나의 북당 면이 4개죠. 그래서 북면이 4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진양의 악서에 뇌고는 천신 여기 밑줄 쳐볼게요. 뇌고는 천신에, 영고는 사직에, 노고는 인귀에. 그러니까 이제 천신하면 하늘에다가 그다음에 사직은 땅에다가 그다음에 인귀하면 사람이죠. 그 천지인에다가 각각 이렇게 부여하는 그 고와 도가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영고의 영자는 뭐 어쩌고, 뭐 노는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지난 모의고사 때는 이제 천신제를 지낼 때 쓰는 뇌고, 내도에 대해서 문제를 냈었고, 이번엔 인귀,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문묘제례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노고, 노도를 쓴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마지막 줄에 보면은 인귀의 강신학은 뭐 구변하는데, 노고와 노도가 내면의 가죽을 가졌다. 뭐 이건 이유는 이런 거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거 우리가 내면의 가죽을 가졌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상고하건데 다 헌가에서 쓰인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가, 헌가를 대체적으로 구분했을 때는 등가가 좀 이렇게 현악기들, 그리고 도창, 악사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헌가가 그 타악기가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좀 큰 소리를 낸다. 그래서 이제 노고, 노도, 영고, 영도 이런 것들은 다 헌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진고와 동시에 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까지는 중요할까 싶기는 한데, 하늘이 까만색인 거는 되게 쉬운 게, 그 우리 현악금이라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검은고를 현금이라고 했을 때 그 현자가 검을 현자거든요. 근데 그 현자가 그 되게 상서로운 색깔을 항상 검은색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까만색을 말한 것이 아니라 되게 신비하고 하늘의 그런 신묘한 것을 담은 것을 까만색이라고 했어서, 그래서 이렇게 천신제에 지내는 뇌고 내도에는 검은색을 칠한다. 그리고 그 영고 노란색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황제가 노란색을 한 거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노고 인간은 이제 주황색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황제가 이게 황자가 노랑 황자가 주홍색을 말한 건가? 이거는 한자를 봐야지 알 것 같네요. 한자가 안 써있네. 한자가 안 써있어. 한자가 써있으면 좋을 텐데, 없으면은 그냥 까만색만 기억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도는 지금은 쓰지 않는다 해서, 도는 지금 국면 2개짜리인데 이건 안 쓴다. 그래서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노도는 국면이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악서에 고는 음악을 절주하고, 도는 시작을 알린다. 자, 절주한다라는 표현 우리 어디서 봤었냐면은 세종대왕께서 절주에 따라서 곡을 하룻밤 사이에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고택평 정대업을. 근데 이 절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디 절자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의 그런 그 장단을 구분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가 이제 어떨 때 연주를 하냐면은 이제 재래악 같은 데 보시면은 선율을 다 하고 나서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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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팡 이럴 때 치거든요. 그러니까 선율을 어느 정도 한번 가고 나서 끊어줄 때 고를 치게 되니까 고는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도는 뭐냐면은 이렇게 끈이 양쪽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흔들면은 이렇게 타락타락 이렇게 해가지고 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시작을 알린다라는 거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헌통고라고 하는 옛날 책에서 도는 작은 북을 나무자루로 그래서 꿰뚫어서 이제 꼬치처럼 이렇게 꽂아놓은 다음에 양쪽에 귀가 달려 있어서 채찍끈이 스스로 북을 친다. 그래서 직접 치는 거는 고고, 스스로 치는 것은 도다.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 도를 흔든다. 다시 한 번 더 써있으니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절고. 우리에게 그래도 친숙한 절고는 모양이 바둑판 같은데 주칠, 이게 붉은 칠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둥근 구멍을 터서 북에 끝을 넣는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절악한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절자, 이게 아까 전에 고를 가지고 절한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절고를 등가의 시작과 종지에 쓰인다. 그래서 등가에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주악 중에도 간간히 친다. 그래서 요게 절한다라는 말과 같고요. 쓰임이 이제 헌가의 진고와 같다라는 것이고, 진고는 진짜 크다. 그래서 타악기 중에서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정말 이따만하게 정말 큰 악기가 되어 있고, 요거는 특징이 보시면은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가로목을 쳐서 그래서 가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여요. 어떨 때 또 쓰였냐면은 편중판정도 가에다가 매달아 놓는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다 북을 위에다 놓고 헌가의 음악을 시작 종지시킬 때 하고 주악 때 간간히 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절고와 진고는 헌가 등가만 구분을 해서 이제 시작 끝이랑 중간중간에 다 계속 치는 북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축은 이제 몽치자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넘어가 보시고, 여기에서도, 음악을 연주할 때 여러 악기보다 축을 먼저 연주하지 끝에는 안 한다. 그러니까 축은 이제 시작하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출 문제에서도 축이 이제 시작하니까 동쪽에 있고, 뭐 푸른색을 띈다. 막 이런 거 이제 기출이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가 또 나오고 있는데, 같은 경우는 음악을 끝날 때, 그리고 여기 위에 축맥이 여기 보시면은 당 상에 있을 때도 있고, 뭐 당 하에 있을 때도 있다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작과 끝에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가 또 이제 뭐 당상에 있을 때, 뭐 이런 뭐 가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는 그게 중요하진 않고, 채로 3번을 긁어서 이제 9의 수로 이제 9번 탁탁타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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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긁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악학개범 원문은 이제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지 외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주어 위치 지금 쓰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악서명은 악학개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는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제 많이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종묘제례학의 악곡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총 4가지 악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종실록 악보, 세조실록 악보, 대학후보, 그 다음에 소각원보. 소각원보에는 또 인편, 신편으로 나눠지는데, 소각원보가 인이, 예지, 신 이렇게 5가지로 이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앞쪽에 해당하는 인편은 대학후보랑 별로 다른 점이 없고, 뒤쪽에 있는 신편이 조금 다르게 생겼고, 이제 오늘날의 것과 좀 유사하게 장단이 이렇게 좀 많이 사라진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연대순으로 배열을 했을 때 이건 어렵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거는 라 같은 경우에 32정가는 1대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종실록 악보, 그럼 세조실록 악보는 여기 신제, 약정, 악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음 약보를 쓴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약정을 써놨고, 종묘의 영신에다가 희문지약, 그 다음에 청황종조라고 써 있고요. 청황종조가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세종 때는 아니고 그냥 황종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혹시 몰라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황종위치는 무슨 말일까요? 황종위치는 우리 아까 전에 뭐 쥐도리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중심음, 으뜸음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선변명을 얘기해 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으뜸음이 황종이고 그 다음에 치라고 하는 선법, 치선법에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궁과 옛날에 중국 그 이론으로 우리나라 음악을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요. 궁상각 치우는 중국의 이론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도, 레, 미, 솔, 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궁조라고 하면은 도, 레, 미, 솔, 라. 상조다 하면 레, 미, 솔, 라도. 각조다 하면 미, 솔, 라, 도, 레. 치조다 하면은 솔, 라, 도, 레, 미. 우조다 하면 라, 도, 레, 미, 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조와 계면조를 치조와 우조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황종위치라고 한다라는 것은 황종궁 평조다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세조 때, 세조실록 악보다.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보 체제가 조금 다른데, 요거는 이제 대학 후보 이제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고, 격도지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 기역자 써 있는 게 소각원보 신편이라는 거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곡의 구성 변화, 이거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뭐 어려워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해설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처음에 세종 때는 보태평 11곡, 정대업 15곡이고 진찬악이 없었어. 그래서 요거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조실록 때는 진찬악을 만들었죠. 그래서 뭐 굳이 이제 그 악조까지 쓰자면은 이제 뭐 칠음음계다 이 정도로 쓰면 될 것 같고, 이때 궁도 바뀌었기 때문에 요 얘기도 제가 썼고요. 축소 배작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어가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세종 때랑 악곡 구성이 달라진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학 후보 때 이미 이제 용광과 정명을 하나로 묶었고 중광을 추가를 했는데, 소각원보 신편에서 이제 중광이 생략이 되면서 다시 11곡으로 이제 맞춰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광 정명 묶었고 그치 11곡으로 이제 맞췄고 중광을 생략해서 썼다. 이거 잠깐 잘못 말했네요. 용광 정명으로 묶었고 중광장을 추가하면서 11곡으로 맞추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각원보에다가 이렇게 현악기로 연주하는 것들이 악보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보실게요. 정제가 계속해서 그림이랑 같이 나오고, 정제의 반주음악 혹은 찬사 요거랑 엮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보어자 요거 나왔었던 거랑, 그 다음에 선유락 나왔었던 거,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정제 나왔었던 거는 어떤 의물, 그 무구랑 같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교방가요라고 하는 이거 조선 후기에 정조 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요거가 진주교방, 그러니까 우리가 교방이라고 하면은 선상기라는 말 기억나시죠? 연산군 때 흥청망청 이렇게 모았던 것처럼 이제 궁중에만 정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관아에도 이렇게 교방들이 있어서 다 지방마다 또 춤이 있고, 어떤 국가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선출해서 선상 올리는 기녀들이 또 있었다. 이거 기억을 하실 텐데, 진주교방이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 춤들이 이렇게 교방가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선유락이다라는 거 이제 바로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또 조선 후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기 또 대치타가 있잖아요. 또 대치타로 반주하는 게 항장무, 건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장무는 이제 항우 유방할 때 그런 이름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큰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건무가 원래 있는데 극과 만났다.
자, 그럼 선생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춤을 임의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냥 원래 있었던 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보편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진주 건무도 있고 궁중에서 추는 건무도 또 있고 또 이제 지역마다 또 건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건무는 되게 많은 것들인데 춤을 춤을 출 때 칼을 들고 있으면은 건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극이랑 만나가지고 여기에는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은 대사가 있다. 요걸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장무에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대사가 있다라는 게 또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요거를 이제 군대 의식을 행할 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왼쪽에 선유락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국립국악원에서 재현을 했을 때 배를 끌고 입장을 할 때 여기 기억에 들어가는 게 대치타였거든요. 그러니까 입장하고 퇴장하고 요럴 때 이제 대치타를 해요. 그래서 여기 항장무에서도 내용상 군대 의식을 행하고 요럴 때는 대치타를 연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군무를 할 때는 이제 반주 음악을 편성을 할 텐데 반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삼연삼죽. 아니, 삼연삼죽이래. 삼연육각. 삼연육각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주를 다 삼연육각이 하게 되는 것이고, 니은을 부른다. 그래서 선유락은 배에서 노는 궁중에서 가장 큰 정제이고, 여기에서 궁중에 들어오면서 조금 달라진 점이 되게 유유자적한 그런 멋을 즐기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부사도 굉장히 한량스러운 가사잖아요. 머리 희끗한 늙은 어부가 막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 노래들을 부르게 된다. 그러면서 회무할 때는 타령이라고 하는 아시죠? 덩, 기덕, 떡, 쿵, 기덕, 이런 식으로 이제 타령장단 있잖아요. 그게 되게 흥겹게 타령장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양청도들이 우리 기억나시죠? 양청도들이는 아시다시피 두 개의 청을 가지고 있는 도들이다. 그래서 중요한 음들을 두 개를 뽑아가지고 청하고 주음, 청, 주음, 따다단딴따라란딴딴따다라란따다 이런 식으로 거의 사박처럼 흘러가고 있는 게 양청도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서 지금 이에 해당하는 것이 덩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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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따다단, 딴, 따다라라란, 따다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이랑 엮어서 문제가 좀 한번 내봤고요. 그 다음에 사면도들이 하면은 이제 일단은 육박이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궁중 무용들이 기록이 됐을 때는 뭐 이국적으로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는 웬만하면 향당교주, 보어자, 여민 이런 걸로 막 춤췄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되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면도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면도들이를 반주를 할 때는 이렇게 B로 연주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A 같은 경우 봤을 때 떵, 기덕, 쿵, 더러러, 덕. 이렇게 해서 6박자리거든요. 요게 지금 일반적인 도드리 장단이에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부사를 부를 때 하는 반주가 바로 이 A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부사를 부를 때 이 도드리를 하게 되고, 이 도드리가 춤이다 보니까 처음엔 느리게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빨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C를 보시면요. 떵, 기덕, 따, 떵, 기덕, 따. 세마치 같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도드리 장단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세마치로 바뀌는 이런 노래들도 많이 보셨었는데, 그게 막 갑자기 아예 박체계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6박자리가 줄어들어서 3박처럼 들리게끔 하는 것이 빠른 도드리 장단이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D는 지금 보시다시피 타령 장단이고요. 타령 장단도 빨라지게 되면은 이제 더 자진 타령 혹은 빠른 타령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붙이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해설지에다가 악보를 막 넣어놨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또 되게 민소각 장단, 그러니까 장구장단의 또 거장께서 쓰신 책인데요. 선유락을 보시면은 이렇게 또 간단하게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향악정제 하나다. 근데 뭐 조선 중기부터 전한다라는 말에는 이제 이견이 많아서 요거는 좀 무시를 해주시고, 요거 말고는 이제 뭐 영조 이전부터, 그러니까 뭐 이걸 시작을 뭐 신라 시대로 잡는 사람들도 있고, 왜냐면 이제 춤 기록 자체는 뭐 조선 후기에 나타난 게 맞는데 배를 타고 놀았다 이런 기록은 신라 때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옛날로 이제 소급하는 사람도 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취타가 따르는데, 이 취타를 이제 내취수라고 한다. 뭐 이런 거 참고로 알아주시고, 여기서 말한 취타는 대취타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대취타 연주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용적인 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주장단 하시는 분들이 보는 악보인데, 어부사 노래를 포함해서 도드리를 할 때는 떵, 기덕,
쿵, 따라라라, 떠. 요거 이제 6박자리, 요 도드리 장단을 한다. 그 다음 빠른 도드리를 이제 24장단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른 거를 이렇게 덩, 기덕, 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뭐 변형 장단들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한번 입으로나 손으로나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령 장단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빠른 세마치로 가다가 갑자기 조금 더 좀 이렇게 뭐랄까 멋이 느껴지겠죠? 더 기더 따 이런 식으로 좀 멋이 느껴지게 타령을 하다가 자진 타령을 갑니다. 그럼 자진 타령 왔을 때 덩, 따, 덩, 따 할 때 여기 보면은 음악은 양청도들이 연주. 그러면은 이제 음악은 양청도들이를 하고 있고 반주하는 사람은 그냥 자진 타령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전에 정악장단 할 때는 양청도들이는 자박장단 이렇게 해서 따로 그냥 보셨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장단 치시는 분들은 자진 타령이라고 그냥 인식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보시라고 이제 넣어놨고 그다음에 타령을 연주를 하면서 이제 음악은 군악을 한다.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진 타령 도들이 하면서 좀 느리게 끝을 맺게 되고요. 그다음에 진주 건무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항장무는 지금 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책에 안 들어가 있었고요. 진주 건무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 그림에서 C에 해당하는 요게 지금 진주 건무였고요. 요거가 지금도 이제 중유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원래 건무라고 써있는 이제 정제 중에 한 가지였고, 이것이 이제 진주에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연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건무고 어디부터가 진주 건무고 이걸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반주 음악을 영산화상 중에서 이제 사면도드리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반주를 할 때 긴년불이라는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긴년불 하면은 그 민간 대풍류에서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장단이랑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이름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면도드리를 연주를 할 때 장단은 이렇게 친다라는 거 요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타령, 뭐 자진 타령 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장단들이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지는 부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장단들은 눈으로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약간의 페이크를 제가 넣으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기역과 디귿을 같은 걸로 넣었어야 되는데 헷갈리셨죠? 그래도 맞으신 분들은 박수를 쳐드리고요. 자, 기역이 이제 페스탈로치에 해당을 하는데 여기 뭐 아동 학자이면서도 음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또 가창 교육을 중시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아셨을 것 같고 라로 바로 가보시면은 이 페스탈로치의 교육 사상에 의한 가창 지도 원리, 그러니까 페스탈로치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도 계속해서 그 음악 그 교육 철학에 또 음악 그 가창 지도 원리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그 내용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를 보셨을 때도 페스탈로치 흔들리지 않고 이제 맞추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노래 학교다, 가창 학교다 뭐 같은 얘기인데 마, 바 이런 얘기들도 바도 이제 미국 얘기지만은 요거는 거의 기초책에 있는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가지고 따로 저희가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힌데미트랑 아도르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힌데미트를 제가 지금 요거를 답을 실제주의라고 썼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또 이제 물어봐 주시고 저 다시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여기 문제 냈던 거랑 1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그 실행을 직접 하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느껴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실용주의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주의라고 제가 봤었던 이유 자체는 이게 있는 음악을 가지고 이미 음악이라는 체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체험을 함으로써 거기 안에 있는 체계를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주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실용주의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 다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문제를 저희 풀어봤고요. 각자 점수 한번 매겨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좀 쉬었다가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 그 해설을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